매일 밤 우리가 보는 깜깜한 하늘, 혹시 한 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어두운 밤하늘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놀라운 단서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무한히 넓고 그 무한한 공간에 별들이 고르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어느 방향으로든 직선을 그어보면 언젠가는 그 끝에 반드시 별 하나는 걸리게 될 겁니다. 별들도 크기와 면적을 가진 물체니까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하늘 전체는 별의 표면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은 곳곳에 빈 어둠이 아니라 태양 표면처럼 눈부시게 환한 빛으로 가득해야 맞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무한한 별빛의 에너지가 끝없이 지구에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밤하늘은 어떻죠? 우리는 편안하게 별을 올려다볼 만큼 어둡고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이 단순한 의문 하나,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이 질문이 바로 유명한 올베르스의 역설이고, 이 질문이 인류의 우주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어둠 속에 숨겨진 우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재 과학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놀라운 발견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1687년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이죠. 그런데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해 보면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별, 행성, 성운, 은하처럼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들이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면 우주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서서히 서로를 향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뉴턴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수축 중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정적인 것처럼 보였죠. 뉴턴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중력 법칙이 틀렸거나 중력을 상쇄할 만큼의 어떤 거대한 구조 또는 조건이 우주에 존재하거나, 뉴턴은 당연히 자기 이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우주는 무한히 넓고 그 안에 무한히 많은 별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중력이 서로 잡아당기며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동안 인류를 지배했던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의 그림이었습니다. 뉴턴의 그림이 널리 받아들여질 즈음 독일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가 그런 상태라면 왜 밤하늘은 어둡지? 앞서 말한 논리를 다시 떠올려보면 무한하고 별이 가득하고 영원히 계속된 우주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도 언젠가는 별의 표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밤하늘은 전체적으로 태양 표면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밝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만 잘못되어도 충분하죠.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순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빛의 속도 논쟁,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빛의 정체와 속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빛도 일종의 물질이라서 이동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본 셈이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을 그저 세상을 밝혀주는 성질 정도로 보았습니다. 빛이 실제로 이동한다기보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라 여겼죠. 심지어 프톨레마이오스는 빛이 우리 눈에서 나가서 사물을 비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눈에서 나간 빛이 물체에 닿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여겼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멀리 있는 별이 바로 보이니 당연히 순간적으로 도달하는 것 아니겠어 하고 생각한 거죠. 빛의 속도가 정말 유한하다는 증거. 16세기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갑자기 밝아졌다 사라지는 새로운 별 초신성을 기록하면서 하늘은 완전하고 불변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케플러는 밤이 어둡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빛의 속도가 유한할지 모른다고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사람은 갈릴레이였습니다. 1638년 그는 이런 실험을 구상합니다. 서로 약 8km 떨어진 두 사람이 각각 덮개가 있는 등불을 하나씩 들고 한쪽에서 덮개를 열면 상대편이 보이는 즉시 자기 등불의 덮개를 여는 식으로 왕복 시간을 재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합니다.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를 것이다. 이 말은 이후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먼은 갈릴레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태양계 규모를 자로 쓰자. 그는 목성의 위성 이오 아이오이가 목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가려짐 현상 시그를 오랜 기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지구가 목성에 가까울 때와 멀 때를 비교해보니 이오가 그림자에 들어가는 시각이 최대 수십 분 정도까지 꾸준히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 현상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레먼은 이 차이가 바로 빛이 지구와 목성 사이의 추가 거리를 건너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빛의 속도를 초속 약 2억 1천만 미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약 3억 ms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빛의 속도를 수치로 측정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올베르스의 역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무한히 오래 존재해 왔다면 아무리 빛이 느려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느릴 뿐 언젠가는 우주를 밝게 메워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죠. 올베르스 본인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설명을 시도합니다. 아주 먼 곳의 별빛은 중간에 있는 먼지나 가스에 흡수되어 버리는 게 아닐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을 더 따져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빛을 흡수한 먼지와 가스는 에너지를 먹은 만큼 뜨거워지고 결국 자신의 온도에 맞는 열복사 빛을 다시 내보내야 합니다. 즉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결국 그 먼지까지 포함한 전체가 밝게 빛나는 우주가 되어야 한다는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단순히 빛의 성질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떤 구조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요. 올베르스의 역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주에 대해 세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시작도 끝도 없다, 정적이다, 크게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다. 19세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상식에 가까운 우주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을 봐도 별들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20세기 초 이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915년에는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이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불편한 결론이 나옵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는 가만히 서 있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것. 아무런 보존이 없다면 우주는 언젠가 더 조밀한 상태로 붕괴해 가거나 반대로 특정 조건에 따라 급격히 팽창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하늘을 보면 우주는 겉보기에 아주 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황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방정식에 새로운 항 하나를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산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는 말하자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한 반발력처럼 행동합니다. 이 힘을 적절히 조정하면 마치 우주가 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정적 우주 모델을 1917년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1927년 벨기에의 사제이자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가 같은 방정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과는 정반대 결론을 얻습니다. 우주는 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팽창하는 우주 모델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큰 속도로 멀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맞지만 물리학적 직관이 형편없군요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러나 곧 관측이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1920에서 30년대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은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보이고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그 편의 정도가 커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르메트르의 아이디어를 관측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제야 정적 우주 모델을 포기하고 팽창 우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우주 상수를 내 생애 최고의 실수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제 퍼즐 조각들이 모두 모입니다. 1. 우주는 시작점이 있는 나이가 유한한 우주입니다. 현재 추정으로 약 138억 년 정도, 이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도 자연스럽게 최대 한계가 생깁니다. 그 범위 안을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D. 우주는 정적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 때문에 그 빛은 큰 적색 편의를 겪으며 에너지가 낮아지고 우리 눈에는 한층 더 희미하게 보입니다. 3. 별들은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연료를 다 쓰면 붕괴하거나 식거나 폭발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넓은 우주라도 한 시점에 빛을 내고 있는 별의 수는 유한합니다. 결국 올베르스의 역설이 전제로 삼았던 무한, 영원, 정적인 우주는 현실의 우주와 맞지 않습니다. 우주는 유한한 나이를 가지며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별들은 태어나고 사라지는 수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주를 완전히 채워 밤하늘 전체를 태양처럼 밝게 만들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빛 역시 팽창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며 빛을 내는 별 자체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겹쳐져 우리는 오늘도 어두운 밤하늘에 드문드문 떠있는 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라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단순한 질문 하나가 빛의 속도, 별과 은하의 분포,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탄생까지 우리에겐 엄청난 지식의 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은 수수께끼도 많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주의 팽창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 다른 다중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어쩌면 언젠가 지금의 빅뱅 이론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론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의 시작은 거창한 방정식이 아니라 왜라고 묻는 작은 호기심이라는 것.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던졌던 그 소박한 질문 하나가 우리가 우주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넓은 우주로 밀어 올릴 겁니다.